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2016년, 2017년 양 시즌 동안 여러 영화제에서 호평을 받은 프랑스 영화 엘르입니다. 감독인 폴 버호벤은 여자 주인공을 캐스팅하면서 미국 배우 니콜 키드먼, 르네 젤웨거 등에게 출연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영화를 영어 영화로 만들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시나리오를 읽어본 미국 배우들은 출연을 고사했고요. 한원 수 없이 영어 영화로 제작하려던 계획은 포기하고요. 프랑스어 영화로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녀들은 거장의 제안을 거절했을까? 이 영화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일단 엘르는요, 불편한 영화입니다. 아니, 보기에 따라 반여성주의적인 혐오스러운 영화일 수도 있습니다. 영화는 주인공 미셸, 이자벨 위페르가 그 역할을 맡았는데요. 이 미셸이 집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장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폭행 후에 미셸이 보이는 행동은 보통의 피해자와는 달랐습니다. 울면서 두려워한다거나 경찰에 신고한다거나 개인적으로 복수한다거나 그런 행동에 나서지 않고 미셸은 금방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반항하는 과정에서 부서진 물건들을 청소하고 목욕을 하고 초밥을 먹으러 갑니다. 다음 날부터 그녀는 늘 그래왔듯이 성실한 게임 회사 대표로 살아갑니다. 저는 만약 엘르가 한국 영화였다면 이 역할은 전도연밖에 맡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연은 영화 해피엔드, 정지우 감독의 작품이었죠. 1999년에 나왔던 영화인데요. 여기서 아주 미묘한 심리를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최민식은 불륜을 벌이는 아내 전도연을 살해하고 내연남인 주진모를 범인으로 조작합니다. 불륜은 나쁘지만 살인은 더 나쁩니다. 하지만 영화는 제목을 해피엔드로 정함으로써 아내의 불륜을 바라보는 남성들이 폭력적 시각을 비웃습니다. 관객 역시 최민식이 벌이는 완전 범죄의 공범이 되어 불륜 아내를 죽이는 남편의 계획에 동화되어 갑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성폭행당한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각도 이렇게 이중적입니다. 남성들은 폭행당한 여성에게 항상 같은 수준의 심리 상태를 바랍니다. 상처를 영원히 안고 살아가면서 끔찍한 순간을 기억 속에서 지워내지 못하는 여성상 말이죠. 그렇게 미리 예단해놓고 자칭 페미니스트적 시각을 가진 남성들은 여성의 상처를 위로한답시고 때로는 남성의 폭력적 여성관을 목청껏 비판한답시고 기억을 후벼 파내곤 합니다. 만약에 성폭행 당한 여성이 이전과 변함없이 행동할 때 여성의 용기를 높이 사기보다는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내들의 근저에 깔려있는 심리도 우리가 외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성들은 상처 속에서 살아가도록 강요됨으로써 두 번의 피해를 입습니다. 이처럼 피해자의 자격과 처신 방법도 남성들이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여성들조차 피해 여성을 돕는다면서 피해자를 이러한 틀에 구겨놓곤 합니다. 이처럼 세상은 어떤 행위를 당한 혹은 행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대응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폭행 피해자스러움에 그 정형이 있는데 엘리는 그것을 깨버립니다. 엘르는 프랑스어로 그녀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모든 그녀는 각기 다른 그녀들인데 사회는 그녀라는 대명사 안에 모든 여성을 일반화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녀는 그녀들의 종속개체가 아니라 독립개체 그녀인데 세상은 그녀와 그녀들을 동일시하는 모순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셸이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39년 전 평범한 주민이었던 미셸의 아버지는 자신의 동네에서 무차별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현재 종신형으로 수감 중입니다. 당시 언론은 어린 미셸까지 뉴스에 노출시키며 흥미 위주의 보도를 했습니다. 이후 미셸 가족에게 남은 것은 수모와 손가락질 뿐이었습니다. 미셸이 성폭행 사실을 신고한다면 뉴스는 연쇄살인범의 딸 성폭행 당하다, 강간당한 유명 게임회사 대표가 연쇄살인범의 딸이었다니 등으로 헤드라인을 뽑을 게 뻔했습니다. 또 일부 황색 언론은 강간 스토리 담은 새 게임 출시 앞두고 대표가 자작극 이런 제목을 뽑았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가 가석방을 신청해 놓은 상태여서 39년 전 그 일이 대중에게 다시 회자되고 있는 시점도 안 좋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자기들이 보고 싶어하는 부분만을 봅니다. 때문에 미셸은 경찰을 믿지 못합니다. 회사에 출근한 미셸은 일단 자신의 정책에 반기를 들었던 젊은 남성 직원부터 시작해서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범인 색출을 시작합니다. 복면을 썼을 때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동시에 그 일에만 매달려 있지 않고 새로 출시한 게임의 최종 승인을 놓고 직원들과 아이디어 회의를 합니다. 게임 속 여자 캐릭터는 성폭행을 당하고 있는데 미셸은 그 캐릭터의 얼굴에 오르가즘을 더 강하게 묘사하라고 젊은 남성 직원들을 닥달합니다. 이 와중에 미셸은 가까운 친구의 남편과 몇 개월째 불륜을 벌이고 있으며 잘생기고 성실한 이웃 남성 파트릭을 몰래 숨어서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파트릭을 집에 초청해 놓고서 아내가 버젓이 함께 앉아있는 테이블 밑으로 발로 그의 허벅지 사이를 공략합니다. 감독은 마치 미셸이 대단한 음탕한 여자이라고 항변하듯이 그렇게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폭행범이 또 찾아왔고요. 세 번째 찾아왔을 때 미셸은 저항하면서 남성의 복면을 벗기는데 범인은 미셸이 유혹하던 이웃집 파트릭이었습니다. 미셸은 신고하지 않았고 복면을 쓴 파트릭의 폭행과 미셸의 저항은 이후로도 몇 번 지속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아는 상태에서 계속되는 성폭행, 그러나 신고하지 않은 역겨움, 여성들의 분노와 남성들의 착각이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미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럼 파트릭은? 그들은 가학성 혹은 피학성 성생활을 즐기는 사람들인가? 복면은 썼지만 서로가 아는 상태에서 폭력과 저항이 일어나고 있을 때 마침 집에 돌아온 미셸의 아들에 의해 파트릭은 살해됩니다. 파트릭은 이 폭력을 쾌락 게임으로 이해한 듯 억울해하면서 죽어갑니다. 그동안의 진행을 모르던 아들로서는 당연한 행위였습니다. 미셸 아버지 조르주의 죄를 미셸이 감당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아버지로 인한 죄책감의 무게는 평생 그녀를 짓눌러 왔습니다. 게임 캐릭터를 통해 묘사하려고 했던 성폭행 당하는 여성의 얼굴에 나타나는 환희의 표정은 미셸의 마음입니다. 살인범 아버지를 둔 자신의 상처는 누군가로부터 모멸적인 폭행을 당해야만 해소될 것 같다는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자신에게 발생했습니다. 아버지의 살인으로 죽어갔던 사람을 생각할 때에 자신이 누군가의 폭행의 피해자가 된다는 사실은 일종의 씻김굿입니다. 파트릭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하면서 내가 왜 아버지의 죄를 대신해야 하는가라는 생각에 몸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마음은 편해지고 막혔던 게임의 줄거리도 잘 풀려나갑니다. 마음이 편해진 미셸은 친구에게 내 남편과 불륜을 벌였다는 사실도 고백하고 처음으로 아버지를 면회가서 이제 당신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말하고 싶은 용기도 생겨납니다. 미셸의 아버지 조르주는 39년 전 아무 집이나 문을 두드려 사람이 나오면 그들을 이유 없이 죽였습니다. 구약 성서에 나오는 6월절 그날의 사건입니다. 야훼의 대리자는 출애굽이 있던 날 문에 양피가 묻어있는 집은 살려두고 그렇지 않은 집의 장자는 모두 죽였습니다. 그날의 문이 유대인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지만 이유 없이 당한 이집트인들에게는 거대한 폭력의 흔적입니다. 야훼의 폭력성을 상징하는 조르주는 가석방을 요구합니다. 다시금 세상에 개입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법원이 가석방을 거부하자 그는 이튿날 감옥에서 자살합니다. 니체는 신을 죽였지만 엘르는 세상에 개입하려다가 실패한 신이 스스로 죽게 만듭니다. 39년은 6월절로부터 40년이 되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직전 죽은 신의 대리인 모세를 떠올리게 하는 숫자입니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던 파트릭의 아내는 이사를 가면서 미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던집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걸 미셸 당신이 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죠. 아내의 종교성이 싫었던 남편은 이웃집 여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디스트 놀이를 하고 미셸은 속죄 놀이를 하며 파트릭의 아내는 신의 역할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의 역할 놀이에 빠져 남편이 가학적 성욕 해소의 도구가 된 미셸이 당한 폭력을 감히 용서합니다. 어이가 없죠. 반면 미셸의 아들은 임신한 여자친구 때문에 결혼을 서두르는데요. 출산한 아이는 흑인입니다. 여자친구에게 속았다는 설정이 아니라 이미 임신한 여성과 교제를 시작했고
그 아이에게 아버지가 필요할 것 같아 결혼을 서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대를 사랑하면 여인의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받아들여야 한다는 예수 아버지 요셉의 마음입니다. 아들은 잠시 이혼의 위기를 맞았을 때 아기를 자기가 키우겠다며 아기를 빼돌리기조차 했었습니다. 예수의 모습입니다. 불편한 영화는 이렇게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똑같은 사건은 있어도 똑같은 결론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근원으로 삼는 종교조차도 누구에게는 구원이지만 누구에게는 폭력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든 선택과 판단에서 한국 드라마의 흔한 장면처럼 남편의 내연녀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해법만 강요받고 있습니다. 남편이 미셸과 불륜 관계였다는 것을 안 친구는 미셸 대신 남편을 버리고 미셸도 친구의 남편을 버리면서 두 사람의 우정은 지속됩니다. 세상의 많은 그와 그녀들이 저지르거나 또는 당한 모든 경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동일하게 판단하는 일은 또 다른 폭력입니다. 구원이란 파트릭의 아내처럼 교회나 책에서 배운 내용에 있지 않습니다. 미셸처럼 성폭행을 씻김의 기회로 삼는 파격, 그녀의 아들처럼 애인의 아이까지 보듬는 사랑, 이처럼 내가 알고 있는 해법이 전부인 양 착각하는 통념을 거부하는 게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